네, 다음으로 금속의 결정 구조와 변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결정 구조는 저희 생명체로 생각을 해보면 생명체는 이제 세포를 좀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그 세포가 이렇게 일정하게 좀 배열이 돼서 생명체가 구성된다 보실 수 있는데 금속도 마찬가지로 물론 살아있는 생명체는 아닙니다만 금속을 구성하고 있는 그 원자들 그런 것들이 다 나름의 배열을 갖고 구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배열을 저희가 이제 결정 구조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결정 구조가 금속에 따라서 좀 다르게 형성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들을 저희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서 시작을 해보죠. 자, 보시면 금속의 결정 구조 첫 번째 해놓고 별 붙여놨죠? 네, 자주 나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 결정 구조라는 건 고체의 결정 내부에서 좀 반복되는 어떤 배열이다. 마치 세포처럼 어떻게 좀 배열이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건데, 첫 번째로 이제 채심 입방격자라는 게 있습니다. 다음으로 면심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 조밀 육방격자라는 게 있죠. 자, 보시면은 채심은 BCC, B가 이제 바디가 되겠죠. 그리고 면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이스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HCP는 이제 육방이니까 헥사곤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뒤에 이런 식으로 약자로도 표현하니까 꼭 알고 계셔야겠고요. 하나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채심 입방격자란 뭐냐? 결정 격자의 각 꼭지점과 중앙에 원자가 배열해 있다. 중앙에 원자가 배열해 있다 라는 게 좀 메인이 되겠습니다. 살짝 내려볼까요? 자, 보시면은 이제 제일 앞에 있는 게 BCC가 되겠는데, 보시면은 여기 원자들 사이에 보시면 한가운데 여기에 하나의 원자가 껴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최적 상태에서 한가운데에 얘가 껴있는 거죠. 최적의 중심에 원자가 껴있는 입방 격자다 라고 해서 BCC라고 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면심 같은 경우에는요, 얘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육면체가 이루어진다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 각 면의 한 가운데에 중심이 되는 원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BCC 같은 경우에는 최적의 한 가운데가 중심이었고, 얘 같은 경우에는 각 면 중에 중심이 있는 입방격자라고 해서 FCC라고 하는 겁니다. 조밀 육방격자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죠. 얘 같은 경우에는 BCC나 FCC 같은 경우에는 육면체였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한 면이 이렇게 육각형으로 되어 있죠. 육각형 사이에 껴있는 육각 기둥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가운데 보시면은 원자 3개가 껴있는 형태. 그래서 HCP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BCC랑 FCC는 우리가 이름에서도 쉽게 연상하기 좋으니까 필수적으로 외우시고요. HCP도 당연히 외우셔야겠지만 얘 같은 경우는 좀 더 신경 써서, 이름만 보고 연상하기 어려우니까 좀 더 신경 써서 외워주셔야겠습니다. 각각의 특징을 보자면 BCC 같은 경우에는 좀 강도가 높아요. 연결이 돼 있는 그 구조가 최적의 한 가운데에 중심이 있다 보니까 좀 더 강한 성질을 일반적으로 띱니다. 이 강도가 높다 보니까 전연성, 늘어나고 펴지는 성질이 좀 낮은 거죠. 예시되는 이 금속들, 이것도 잘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다음 중에 뭐 예를 들어서 BCC 구조를 갖는 금속은 무엇이냐 골라라, 혹은 BCC가 아닌 것은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요. W가 텅스텐, V가 바나듐, 크롬, 몰리브덴, 뭐 이런 것들 쭉쭉쭉 다 해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면심입니다. 면심 같은 경우에는 면의 중심이 있었죠. 각 면의 중심, 면이 페이스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강도가 높기보다는 전연성이 큰 재료들이 주로 있습니다. 보시면 구리, 금, 은, 알루미늄 등등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보시면 여러분이 연상하실 때 뭐 알루미늄, 그거 좀 연하지 상대적으로. 구리, 금, 은, 연하지. 머릿속에 이미지를 띄우시기가 좋으실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연상 지어서 외우시면 좋겠죠. 좀 내려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조밀 육방인데요. 이것은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얘 보시면 강도가 좀 높고요. 전연성이 좀 작은 편인데 거기다가 취성이 좀 커요. 위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던 내용이죠. 취성이 조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마그네슘, 아연, 지르콘, 티타늄 이런 것들이 예시 금속이 되겠죠. 자, 그래서 살짝 올라와 보시면은 오른쪽에 용어 정리 있는데요. 여기서 뭐 고용체를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재결정을 한번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재결정이라는 게 이제 앞으로 자주 등장하게 될 용어인데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결정 구조를 금속이 갖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결정 구조가 항상 유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바깥에서 예를 들어 외력, 힘이 가해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저희 금속의 특징 중에 외력을 가하면은 얘가 변형이 돼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기가 좀 용이하다, 이런 거 말씀드렸었죠. 힘을 가해서 변형을 시킬 수가 있는데 변형을 시키다 보면 이 결정 구조가 일부 망가집니다.
이 결정 구조가 망가지기도 하고, 혹은 예를 들어 재료를 펴져 있는 거를 휘었을 때 이 휘어진 부분에서도 결정 구조가 일부 깨어지는 구간이 있죠. 이런 거 외에도 저희가 펴져 있는 재료라든지 어떤 면을 갖고 있는 재료를 두들겨서 강하게 만들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바깥에서 힘이 주어지니까 외력이 작용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외력이 가해졌을 때 그러면 이 결정 격자가 깨지는데 이걸 그냥 둘 것이냐? 물론 그냥 둬서 강도를 높이는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강도를 높이는 걸 선택하기보다 전체적으로 동일한 성질을 갖게 다시 유도하고 싶다, 혹은 어떤 열 처리를 다시 하고 싶다 라고 하게 되면은 결정 격자가 다시 만들어지도록 재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시키기 위해서 각 재료마다 재결정이 일어나는 온도까지 가열을 해줘야 됩니다. 밑에 보시면은 재결정 온도라고 써있죠. 철 같은 경우에는 350도에서 450도 상태로 가열하고 그대로 좀 시간을 유지하게 되면은 결정이 원래 갖고 있던, 예를 들어서 알파철 같은 경우에는 BCC로, 델타철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이런 온도가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내부에 변형이 없는 원래 형태로 다시 결정립이 형성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재결정이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재결정은 뒤에 열처리라든지 이런 거 얘기할 때도 다시 나오니까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이에요. 자,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으로 이제 금속의 변형입니다. 네, 이것도 제법 자주 나와서 별을 붙여뒀어요. 자, 보시면 첫 번째로 탄성 있죠? 네, 탄성은 스프링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꼬여있는 코일 스프링을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스프링에다가 압축하는 힘을 양쪽으로 줘볼게요. 그러면 얘가 좀 오그라들겠죠, 비교적. 자, 그 상태에서 힘을 제거하게 되면 다시 돌아갈 거예요, 원래 상태로. 자, 이게 왜 돌아가느냐? 스프링을 만들었던 금속 자체에 갖고 있는 어떤 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탄성 한도 내에서 힘을 주었다면 힘을 제거했을 때 힘을 주기 전으로 원래대로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스프링은 바로 그걸 이용해서 어떤 장력이라든지 어떤 텐션을 유지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탄성 한도는 뭐냐? 저희 아까 피로 한도 말씀드렸었죠. 피로 한도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무한정으로 힘을 반복해도 피로 파괴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의 개념입니다. 탄성 한도라는 게 있는데, 탄성 한도가 예를 들어 10이라고 해볼게요. 자, 근데 10보다 큰 힘을 줘서 얘가 어떤 변형이 일어났어요. 그랬는데 힘을 제거한다? 예를 들어 13만큼을 줬다? 그러면은 탄성 한도가 예를 들어 10이었으니까 10가지의 힘으로 줬던 변형은 원래대로 돌아가는데, 그거보다 3만큼 넘어간 이 변형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성 한도 이내에서 힘을 줬다면, 예를 들어 9 혹은 9.9 이렇게 줬다면 원래대로 다 돌아오는데, 탄성 한도보다 좀 더 큰 힘을 줬다면 탄성 영역 내에서의 변형은 돌아오나 그거보다 더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돌아오지 않는다. 자, 그래서 완전히 다 돌아오게 되는 그 탄성 상태, 그걸 이제 완전 탄성이라고 한다. 여기까지도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3만큼, 아까 13을 줬을 때 3만큼은 이제 돌아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건 뭐냐? 다음에 나오는 이제 소성인 거죠. 탄성은 힘을 제거했을 때 힘을 줘서 변형이 됐지만 힘을 제거하면 완전히 다 돌아오는 거를 탄성이라고 하고, 소성 같은 경우에는 힘을 줘서 변형이 됐는데 힘을 제거했는데 어느 정도만 돌아오고 이제 돌아오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돌아오지 않는 부분이 이제 소성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철사를 이렇게 펴져 있는 거를 휘었어요. 얘를 힘을 줘서 이렇게 폈어요. 그랬는데 힘을 제거하면은 어느 정도는 살짝 돌아오고 돌아오지 않는 부분도 있겠죠? 돌아오지 않는 게 이제 소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성에 의해서 변형된 거를 저희가 소성 변형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이용해서 나중에 소성 경화라는 것도 이제 또 하게 됩니다. 밑에서 다 바로 등장할 거니까 좀 이따 보시죠. 네, 다음은 이제 재결정 온도. 네, 앞에서 말씀드렸었죠. 결정 구조가 변형됐을 때 결정 구조를 원래대로 돌리기 위해서, 혹은 좀 변형되어 있는 것들을 다시 원래대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온도 상태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재결정 온도라고 한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바로 넘어가고요. 자, 가공 경화죠. 자, 금속 재료를 소성 변형시키면요, 소성 경화라는 게 일어나면서 단단해져요. 저희가 이거를 가공 경화라고도 합니다. 자, 이것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경도가 증가하고요, 연신율이 감소해요. 이거 아까 어떤 거 말씀드렸었죠? 철사 말씀드렸었죠? 철사 휘게 되면은 이제 휘었다가 또 반대로 튀면은 반대쪽으로 변형됐다가,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은 철사가 끊어진다고 했었죠. 이게 왜 끊어지냐? 휜 부분이 계속해서 가공 경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경화가 일어나서 경도가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연신율이 계속해서 감소하게 되고 경도가 높아지면서
어느 순간 쉬성 영역에 들어가서 파괴가 되는 거죠. 자, 이게 바우싱거 효과라는 겁니다. 이 바우싱거 효과까지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가공 경화의 예시를 잘 아시려면은 이건 이미지화 해두시면은 훨씬 좋겠죠. 자, 오른쪽 위로 살짝 올라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냉간 가공이 있고 열간 가공이 있어요. 냉간, 뭔가 좀 차가워 보이고, 열간, 조금 뜨거워 보이죠? 차갑고 뜨거움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바로 이제 재결정 온도입니다. 재결정 온도 이하에서 어떤 힘을 줘요. 힘을 줘서 경도와 인장 강도가 증가되고 연신율이 저하되는 거. 이게 이제 냉간 가공이고요. 재결정 온도 이상에서 가공을 하게 되면 열간 가공이 되는 거예요. 재결정 온도 이상에서 가공을 하게 되면은 가공 경화로 인해서 경도가 높아지는 게 계속해서 제거되겠죠. 결정 구조가 변형이 돼야 소성 경화가 일어나는데 결정 구조가 재결정 온도 상태니까 계속해서 원상복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공이 잘 일어난다 라는 거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냉간 가공의 장점까지 한번 보실게요. 냉간 가공의 장점, 재결정 온도 이하에서 가공하기 때문에 열에 의한 뭐 팽창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치수가 확실하게 고정이 돼 있다는 거, 그리고 균일하게 재질을 얻을 수 있고 매끈한 표면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만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개념 잡기 문제 한번 볼까요? 자, 금속을 상온에서 소성 변형시켰대요. 이때 재질이 경화되고 연신율이 감소하는 현상, 이게 뭐냐? 자, 1번 재결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재결정, 네, 완전 다른 얘기죠. 3번 고용 강화, 아직 배우지 않은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아닙니다. 4번 열 변형, 지금 이게 열을 가해서 뭔가 변형시킨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4번도 아니겠고요. 정답은 2번 방금 봤던 가공 경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금속에 대해서 좀 이런저런 특징들 좀 확인해 보고요. 금속에 대해서 사용하는 뭐 개념, 용어 이런 것도 좀 알아봤습니다. 네, 지금 알아볼 거는 이제 재료 시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금속이라는 걸 저희가 쓴다면 이 금속이 어떤 성질을 갖는지를 좀 잘 알고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뭐 강도, 뭐 경도 이런 거 말씀드렸었잖아요. 강도 같은 경우에는 이 금속이 얼마나 파괴에 강하냐, 경도는 금속이 얼마나 단단하냐, 연성은 금속이 얼마나 잘 길게 늘어나냐,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수치화 돼야 돼요. 그냥 대충 얘 좀 강해, 얘 좀 단단해, 잘 늘어나, 이렇게만 이미지화해서 갖고 있으면은 정확하게 우리가 뭔가를 설계할 때 어느 정도의 강도, 어느 정도의 연성 이런 걸 정확히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치화하기 위해서 얘는 어느 정도의 수치를 갖고 있나를 한번 시험을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이제 인장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시험입니다. 중요해서 별 2개나 붙여놨죠. 자, 보시면은 재료에 인장력을 가한대요. 자, 인장력이 뭐냐?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거예요. 재료가 얼마나 인장이 일어나는지, 또 인장이 일어나면서 얼마나 늘어나고 인장력을 가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버티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은 첫 번째로 인장 강도 나오죠. 네, 잡아당겼을 때 인장이 잡아당기는 거고, 강도는 얘가 얼마나 파괴에 저항하냐, 강하냐 라는 거였으니까 잡아당기는 것에 대한 저항력, 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제 처음 보실 수 있는데 시그마라는 걸로 표현하는데요. 그 뒤에 T가 붙어 있죠. T가 뭐냐면 텐자일이에요. 텐자일. 텐자일이 영어로 이제 인장을 나타내서, 시그마가 이제 응력, 강도를 나타내는 기호고, 그 뒤에 인장에 대해서 강도를 나타낸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보시면은 이제 이거를 어떻게 구하냐? A분의 P, A가 이제 면적이고요. P가 여기에 가해진 외력이에요. 외력이라 함은 재료에 가해지는, 바깥에서 가해지는 어떤 힘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 경우에는 인장력, 잡아당기는 것만 보고 있으니까 인장력이 되겠죠.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길 수 있어요. 왜 A 제로지? A가 아니고? 제로가 붙는 이유는, 자, 조금 내려보시면 이 단면 수축률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죠. 잡아당기면은 늘어나잖아요. 그쵸? 늘어나는데 저희 뭐 요즘에 잘 안 먹지만 엿 혹은 떡 이런 거 생각해 볼까요? 양쪽에서 잡아당기면 늘어나죠. 늘어나는 만큼 가운데 부분이 좀 홀쭉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잡아당기면 길어지는 만큼 가운데 면적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힘을 줬을 때, 힘을 주고 난 후의 면적인지 아니면 힘을 주기 전의 면적인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주기 전의 면적을 우리가 A0
라고 표현하고 힘을 주고 난 다음에 줄어든 거를 뭐 A1이라고 하거나 그냥 A라고 표현하거나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근데 주로 A1이라고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이제 시그마 T는 A0 힘주기 전 면적 분의 외력, 인장력 값을 주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단위가 중요합니다. 우리 SI 단위계를 쓰면서 힘 같은 경우에는 뉴턴이란 단위를 쓰고요. 면적은 이제 밀리미터의 제곱을 써요. 왜 미터 제곱이 아니고 밀리미터의 제곱이냐? 우리가 재료를 쓸 때 기계를 만들거나 하면은 비교적 작게 만드는 것들이 많지, 뭐 면적을 1m, 1m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크게 만드는 건 좀 드뭅니다. 그래서 미터의 단위를 쓰지 않고 밀리미터의 단위를 쓰니까 계산하실 때도 나중에 단위 변환 좀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장 강도를 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연신율. 연신율은 이제 힘을 줬어요. 힘을 주면은 얘가 늘어나잖아요. 그쵸? 자, 늘어났을 때 얘가 얼마나 늘어났냐. 자, 보시면은 여기 L분의 L 프라임 마이너스 L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단순히 기호로 보시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아셔야 되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옆에 그려놓은 떡 있죠? 떡이 원래 1m짜리였어요. 근데 잡아당겼더니 1.1m가 된 거예요. 그럼 얼마나 늘어난 거예요? 0.1m 늘어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시험 전 길이 L은 잡아당기기 전이니까 1m가 되겠죠. 위에 있는 L도 마찬가지로 1m입니다. 그럼 L 다시는 뭐냐? 시험을 하고 났더니 몇 미터가 됐어요? 1.1m가 됐죠. 자, 요겁니다. 요 개념이에요. 시험 전 길이분의 시험 후에 늘어난 길이라 그랬는데, 그럼 이 시험 후에 늘어난 길이는 뭐냐? 0.1m인 거죠. 1.1m가 아니고요. 1.1m는 늘어나기 전 길이에다가 실제 늘어난 길이 0.1m를 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어보는 시험 후에 늘어난 길이는 0.1m가 되는 겁니다. 이 0.1m를 구하는 게 여기 위에 써놓은 거죠. L' 시험 후의 길이 마이너스 시험 전 길이 1.1 마이너스 1 해서 0.1이다. 그걸 보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곱하기 100 해서 퍼센테이지로 나타내줘야 율이 되겠죠. 자,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잘 나옵니다. 자, 살짝 내려볼게요. 여기 내려보시면은 단면 수축률 이렇게 돼 있죠. 단면 수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전의 단면적 분의 시험 후의 단면적 차이. 연신율과 똑같죠? 예를 들어서 단면적이 9가 됐어요. 자, 그러면 차이 값은 몇입니까? 1만큼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대입하게 되면은 10분의 1이 되는 거예요. 1. 자, 이게 시험 전 면적 A0 그리고 시험 후의 면적 A1이라고 하셔도 되고 A라고 하셔도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10분의 1 곱하기 100% 하면은 10분의 1 곱하기 100이니까 10 단위는 퍼센트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단면 수축률 구하는 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경도 시험입니다. 얘가 이제 금속이 얼마나 단단하냐를 측정하는 건데요. 이게 측정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별 하나 붙여놓긴 했는데 최근엔 잘 안 나와요. 최근에는 좀 간단히 물어보거나 디테일하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식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다 외우시라고는 사실 못하겠어요. 외우시는 거에 비해서 효율도 좋지 않고요. 그래서 식을 외우시기보다는 얘네가 각각 시험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만 보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근데 공부를 다 하고 나서 공부 다 했는데 시간이 남아. 그러면은 이제 식도 외우시면은 뭐 도움은 될 수 있겠죠.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브리넬 경도. 자, 브리넬이라서 B입니다. 두 번째, 비커스 경도. 비커스라서 V입니다. 그럼 이쯤 되면은 H는 뭔가 궁금하겠죠? H가 이제 경도 나타내는 거예요. 하드니스. 그래서 하드니스 브리넬 해서 HB, 하드니스 비커스 해서 HV. 자, 로크웰. 로크웰이라는 것도 있죠. 로크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드니스 로크웰 B와 C가 있는데 B는 볼이고요. C는 콘입니다. 근데 왜 볼과 콘으로 나뉘냐? 이건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려보시면 쇼어 경도 해서 HS, 하드니스 쇼어가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브리넬 경도. 강구 압입자로 힘을 가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강구, 강으로 만든 구예요. 그러니까 볼이란 얘기죠. 볼. 이걸로 금속을 꾹 누르는 거예요. 꾹 누르고 나면은 어떤 압입 자국이 생기겠죠. 그 자국의 면적을 가지고서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어떤 값을 뽑아내는 겁니다. 값을 뽑아냈을 때 이거를 브리넬 경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아까 경도라는 거 처음에 배웠잖아요. 경도가 이제 단단함을 나타내는 거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브리넬 경도랑 비커스 경도 밑에 뭐 로크웰, 쇼어
각각 다 이용해서 단위도 똑같아요. 근데 각각 나오는 값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서 다 비교할 수 있냐? 절대 안 됩니다. 브리넬 경도값은 브리넬 경도값끼리, 비커스 경도값은 비커스 경도값끼리 비교를 해야 이게 비교가 가능한 겁니다. 근데 혼용해가지고 어떤 것은 뭐 브리넬 경도, 어떤 거는 비커스 경도, 어떤 건 쇼어, 이런 식으로 혼용해서 값을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같은 것들끼리만 계산을 해야 된다. 이런 거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브리넬 경도는 이렇게 강9로 누르는 거고요. 비커스는 9가 아니라 뾰족한 피라미드형 압입자예요. 피라미드형이 뭐냐? 자, 요런 거라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요런 식으로 되게 뾰족한 면이 하나, 둘, 셋, 넷, 밑면까지 5면체네요. 자, 요런 뾰족한 걸로 꾹 누르는 거예요, 재료를. 그러고 나면은 거기에 남는 압입자국, 이걸 가지고서 면적을 넣어서 계산을 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브리넬과 비커스의 차이 좀 알고 계시면 좋겠죠. 다음으로 이제 로크웰 경도입니다. 로크웰 경도는 아까 B와 C가 있다 그랬는데 B는요 볼이고 C는 콘이라 그랬어요. B 스케일, 얘는 마치 브리넬처럼 볼이에요. 볼로 된 강9 쓰는 겁니다. 근데 이때 지름이 1.588mm인 거고요. C 스케일은 콘의 형태예요. 마치 비커스 경도처럼 생긴 건데 꼭지각이 120도예요. 비커스랑은 좀 다르죠. 비커스는 136도였습니다. 비커스는 136도니까 구분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때 시험 하중을 이렇게 줘서 따로 줍니다. C 같은 경우에는 150, B는 100 주니까 잘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이것도 가끔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드물지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쇼어입니다. 쇼어는 앞서 말씀드린 거랑 좀 달라요. 얘는 힘을 꾹 줘서 누르는 게 아니라 이 해머를 낙하해요. 재료에다가. 그러고 나면은 부딪힌 다음에 얘가 튀어오를 거 아니에요. 남은 힘 가지고. 이 튀어오른 높이를 가지고서 측정을 합니다. 튀어오른 높이를 가지고서 측정을 하다 보니까 얘가 가장 정확도가 떨어지고요. 간단하게 비교하기 위한 그런 경도계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다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남으시면은 그때 식 외우시는 거 좀 추천드리고요. 그래도 각각의 특징을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충격 시험인데요. 충격 시험은 대표적으로 저희 샤르피 충격 시험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마치 이렇게 생긴 해머 같은 게 있는데요. 얘를 이제 각도를 좀 높였다가 내려놓습니다. 그럼 이게 확 내려오면서 그 충격 힘으로 제품에 충격을 가해서 얘를 부러뜨리는 그런 시험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서 이제 인성을 측정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피로 시험이죠. 아까 피로 파괴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렸었어요. 얘가 원래 파괴될 하중이 아닌데 이제 반복 하중을 주면은 파괴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했었죠. 근데 이제 재료마다 그 피로 한도라는 게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피로 한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얘가 이제 파괴될 때까지 반복 횟수를 계속해서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보시면 오른쪽에 곡선으로 나타내는데 이걸 SN 곡선이라고 합니다. S가 반복할 때 주는 그 반복 하중 응력이고요. 그리고 N이 반복 횟수예요. 자, 보시면 응력과 반복 횟수를 가지고서 이제 곡선이 있죠. 응력을 크게 줘서 반복할수록 더 반복 횟수가 적을 때 파괴된다 라는 의미고, 응력이 작아질수록 반복 횟수가 더 많아져야 되더라.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 아예 파괴가 일어나지 않는데 그 응력점을 우리가 피로 한도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104, 105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10의 4승, 10의 5승 이런 겁니다. 네, 살짝 내려오시면 오른쪽에 크리프 곡선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건데, 어떤 재료에 힘을 가한 다음에 얘가 파괴가 일어나지 않는데 그 상태에서 시간을 좀 길게 주게 되면은 변형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했어요. 보시면은 이제 힘을 딱 줬을 때 초기 변형 한 번 있다가 그대로 멈춰 있는 상태, 그랬다가 시간을 계속해서 두면은 살짝 증가 하다가 그래프가 살짝 꺾이면서 덜 증가 하다가 갑자기 확 다시 증가, 이렇게 변화하죠. 자, 이거를 저희가 1차 크리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변화는 하나 점점 덜, 그러다가 2차 크리프 다시 덜 증가하는 듯 하더니 다시 좀 더 증가, 그리고 3차 크리프 가속이 붙어서 다시 더 증가, 그러다가 최종 파단까지 1차를 천이, 2차를 정상, 3차를 가속 크리프라고 합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긴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개념 잡기 문제 한번 보고 넘어가 볼게요. 기계 재료의 단단한 정도를 측정하는 가장 적합한 시험법은 경도 시험이죠. 단단한 정도는 경도니까요. 나머지는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